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험은 잘 보셨죠? 소송법은 이번에 그래도 개수 문제가 나왔다, 그지? 내가 한번 우리 동형 모의고사 할 때 탄핵 증거에 그냥 개수가 나오면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보라. 안 올 건데 그냥 한 문제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개수가 한 문제 있더라. 그래 깜짝 놀랐네. 뭐 한 문제 뭐 하려고 냈을까? 참. 그리고 문제들을 보면요, 그냥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했던 내용들이고 심판례 할 때도 했던 거고. 근데 항상 이제 심판례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정조문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 우리 심판례 개정조문 할 때 했던 내용들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런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심판례 정리했던 그 내용들도 지문으로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11번인가요? 11번은 지금 보지 않으셔도 돼요. 좀 이따 볼 건데. 1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은 보여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참 이해거든요. 이해가 돼 있으면 또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어떤 지문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 없어요. 11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있을 거냐? 앞으로는 이 문제를 또 내지는 않죠. 그럼 결국 뭐냐? 이해입니다. 이해. 새롭게 지문을 구성하려고 할 때는요, 어디에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냐면, 제가 알죠. 제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어떤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의 앞뒤를 설명할 때 그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해 이주의 어떤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 지문으로 구성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 기간이 좀 된 친구들 있잖아요. 수험 기간이 좀 된 친구들이 자기가 그냥 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눈으로 확인만 해주는, 이전에 기출된 내용 그 형태대로 확인만 해주는 그런 공부를 했을 때는 향후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또 이 정도의 점수를 확보하실 겁니다. 그래서 볼록이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강의를 듣는 겁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의 깊이를 넓히셔야 돼요. 물론 강의를 들으실 때 익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증거만 하는 용도로 앉아 있다면 그 강의 듣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딱 들을 때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결론만 증거하고 앞뒤 설명할 때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강의 듣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거 보면은 이번에 점수가 충분해가지고 우리 2차 이런 걸 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체력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 2차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한번 오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업을 들으실 걸 합니다, 여러분. 수업을 기본 강의든 아니면 우리 지금 2단계 테마 강의든, 그게 실강이 아니라면 인강이든. 그래서 그 앞뒤 언저리를 들어보는 게 필요해요. 어떤 제도가 나올 때 나중에 문제를 해설해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걸요. 그래서 이번에 소송법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소송법은 그래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근데 다른 선택 과목보다는 조정해서 조금 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틀려도 조정으로 가서 그 차이가 크지 않을 듯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는 80, 85, 90, 90 이상 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험은 소송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해설을 한번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또 마무리 지을 때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지문 한 개 한 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형사소송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이념 이런 부분들 잘 출제를 안 했어요. 우리 경찰 측에서는, 국가 측에서는 들어 출제했었거든요. 근데 그 출제를 잘 안 해요. 근데 경찰 승진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승진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알짜를 할 때 이런 것을 좀 대비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알짜를 여러분 따라오신 친구들은 이거 그대로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전혀. 그렇죠? 또 알짜를 또 굳이 거기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테마 강의든 뭐든.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정 절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적정 절차 또는 적법 절차. 이것은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적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틀리죠. 실체적 내용, 절차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법 절차입니다. 이것을 적정 절차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의 어떤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일단 3번은 틀렸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늘상요, 적법 절차라는 것은 그 내용까지도 합리성과 정당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 절차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던 거 들어보셨을 건데 바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된 건 거의 처음이에요. 근데 이건 대부분 옳은 지문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유도한 것은 거의 기출지문에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방금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 있으면 쉽게 푸는 거죠. 그래, 기출 지문에 기출 문제집에 그 지문들만 그대로 익히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맨 처음 1단계 기본 이론을 할 때 기출 문제집을 보는 태도는 이제 오답이 걸리는 위치를 한번 증거해 보는 거. 시험 감각을 익히는 그런 용도로 본다면 우리 테마 강의요. 우리 2단계 강의 테마 강의 이런 데 기출 문제집을 보는 용도는 이해입니다. 이해. 그리고 이 지문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문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도 좀 하시고 2단계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되거든요. 테마 강의 들으실 때는. 그리고 이 지문도 이미 기출문제집에 여러 번에 있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그럼 이 지문을 딱 보실 때 기출문제집의 지문을 보실 때 이거는 이 지문의 핵심이 이것의 적정 절차의 핵심이 뭔데요? 그 내용까지도 합리성과 정당을 갖춰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음미해 보면서 기출문제집을 보는 것과 그대로 기출문제집 지문만 한 보고 넘어가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안 그래요? 그걸 지금 해내지 못하시면 여러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기 어려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형사성의 목적. 이건 목적은 실체를 밝히는 거죠.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늘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이번에 실체진실주의란 이건 적극적인 게 있고 또 소극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날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에 더 입각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다음에 4번에 구속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그렇죠. 이 구속 기간이라는 것은 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하고 재판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왔던 거다. 그죠? 4번은 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1번, 2번이 기존에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 지문은 절대로 아니에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 근데 1번, 2번 같은 경우에 우리 테마 강의할 때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이게 정리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이해의 어떤 틀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 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설명. 자, 이거는 여러분 2번이 답이죠. 2번. 자, 원심 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유 제출 기간 경과 후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비로 접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항소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알차있어 풀었고 얼마나 많이 풀었던 겁니까? 기출문제집에도 있는 지문이고 그죠? 피고인의 기책 사유를 불문하고 선정을 취소한다. 아니죠. 이것도 여러분 기존에 나왔던 형태는 아니에요. 이것도 요즘에 판례는 이전에 나왔던 형태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판례의 어떤 내용, 그 중간을 좀 바꾼다고 했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기책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선정을 취소한다 했죠. 틀리죠. 피고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다면 그때 이제 국선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국선에 선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 기책 사유를 불문하고 선정을 취소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판례를 보실 때 자, 이런 부분들 표현요. 기책 사유 그 피고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다면 선정 결정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판례를 읽어가실 때 그럼 기책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피고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면 항소 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때는 국선 선정 결정 취소하지 않구나. 이렇게 반대 해석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판례를 보실 때 그렇게 연습을 계속 쭉 해나가시면 나왔을 때 한번 내가 해봤던 연습이니까 혼자 하기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방금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바꾸만 주면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이렇다 하면 저랬을 때는
이렇게만 한번 언급해 주면 되거든요. 1단계 기본 강의에서는 안 되죠. 2단계에서는 여러분 가능하거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1심 공판 절차가 변론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위반 공판이 이루어진 소송의 이는 무효다. 그렇죠. 그러면 항소심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항소심에서 뭐 국선 변호인이 있는 상태 소송 행위를 새로 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는 그 비판받는 판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울대 그 신도 교수님은 좀 비판하는 판례다. 그 사선 변호인이 있는데 그 사선 변호인이 길 통지를 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기본 강의하면서 이래선 되느냐 이게 사선 변호인한테 길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필변 사건이라 해서 변호인 선정해가지고 절차 진행하면 이게 뭐 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홍보를 한 뒤에 그런데 이 판례는 그 당시에 뭐 그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게 아니고요. 굵직굵직한 절차적인 부분 한두 개만 딱 하고 끝내고 그 다음 길부터는 사선 변호인 그대로 출석해가지고 절차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어떤 판단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 그대로잖아요. 사선 변호인 변호권을 제한했다고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요. 우리 이거는 뭐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시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 이런 것은 연령지능 교육 정도 등에 해당된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그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명시하고 사이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하라 그 이야기잖아요. 옳은 거죠.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자, 3번은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2번입니다. 자, 필요성과 상당세나 수사의 조건은 이미 수사에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수사의 조건 이거는 맨 처음에 우리 이미 수사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수사의 조건. 필요성과 그리고 뭐 상당성. 수사를 시작할 때 필요할 때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실행할 때는 상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실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강제수사에서만 필요하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사라는 것을 할 때의 조건이라고 했지 강제수사의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해요. 그죠? 그렇죠? 뭐 우리 영장 체포할 때 영장 체포 요건, 긴급 체포 요건 또 다른 것도 필요하고 또 영장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수사를 할 때 임의수사, 강제수사 모든 수사를 할 때 그 조건이 필요성과 상당성이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 1번 볼까요? 1번.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람 때 수사를 개시해야 하고 여기서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일 뿐 아니라 구체적 혐의이다. 이거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맞죠. 그 주관적 혐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사를 시작할 때 주관적 혐의. 근데 이 주관적 혐의가 뭐냐? 이런 지문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객관식에서 나온 지문은 처음인데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결론만 나와서 주관적 혐의. 딱 그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가게 듣는 것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주관적 혐의인데 이 주관적 혐의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범죄 혐의다. 증거로서 뒷받침될 필요는 없다. 증거로서 뒷받침된 게 객관적 혐의라 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관적 혐의인데 이 주관적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한 범죄 혐의다. 구체적인 사실.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이거 범죄 맞겠다라는 수사기관 개인의 어떤 판단. 이게 주관적 범죄 혐의잖아요. 이게 증거로서 뒷받침되어져서 누구한테나 내놨을 때 범죄 맞네. 이게 이제 객관화되는 거죠. 객관적 혐의가 되는 거죠. 이때 체포나 구속이 가능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주관적 혐의인데 이게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한 범죄 혐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구체적 혐의일 것을 요한다. 옳은 거잖아요. 3번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옳은 지문이고요. 그대로 나왔던 거잖아요. 4번은 뭐 땡큐죠. 이거 참 많이 나와요. 뭐 종합적 고려 판단. 무조건 옳은 선택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쭉 보면은요. 거기 리얼본 볼까요? 리얼본. 형사소송법 236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에 대리권이 정당 고소권자에 수여됐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 제출한 다음에 대리한 표시를 해야 한다. 대리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죠. 위임장 제출 필요 없고 이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미연번에
우리 적고발 사건에 우리 주관적 불가분 추정 안 되죠. 준용 안 되죠. 예, 준용된다. 틀립니다.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부분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4번 문제는 이제 너무 쉬운 문제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영상 녹화 이런 것들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1번입니다. 1번. 그 1번도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출제 빈도로는 거의 뭐 C급이라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거의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공판 조서를 작성한 것과 별도로 공판 조서 작성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 하는 거예요. 공판 우리 심화 강의에서 다 하는 거고 테마 강의에서 다 하는 거고 그 빈도는 되게 낮습니다. 공판 조서 작성과는 별도로 속기, 녹음, 영상 녹화 이게 가능하다고요. 속기, 녹음, 영상 녹화. 신청을 하면 일단 신청을 통해서 속기, 녹음, 영상 녹화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직권으로도 속기, 녹음,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은 공판 조서와 공판 조서 함께 보관이라 별도 보관이라고요? 별도로 보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쭉 했잖아요. 자, 이번에 검사 또는 사기나 수사의 필요한테 피해자 아닌 자의 출석을 위해 진술을 드릴 수 있으면 이 경우에 영상 녹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죠. 이거는 뭐 3번에 피해자 진술 동의를 받아 아니죠. 사전 고지죠. 참 많이 했던 거죠. 근데 4번에 이의를 진술하면 별도로 영상 녹화한다. 아유 아니죠, 그죠? 이런 문제는 1번을 내가 1번 선택지가 거의 출제가 거의 안 됐던 지문이라서 난 잘 모르겠다. 빨리 제끼세요. 그리고 2, 3, 4에서 승부를 거세요. 여러분 향후도 아주 출제가 빈도가 낮았던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문은 어디에서 한다고 우리가? 뭐 2단계 테마 강의, 여러분 1단계에서 기본 강의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것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2단계에서 충분히 양을 넓혀줄 때 여러분 양 많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하는 내용들도 한 번씩 꼼꼼히 보시고요. 핵심 정리서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다 읽어보셔야 돼요.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빈도가 아주 낮았던 지문이 있으면 익히 다른 지문들에서 승부를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6번에 피해자 신문. 피해자 신문은 1번에 그 후방에 앉아라. 이건 뭐 찾으셨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건 침해하는 거죠. 그다음 2번에 우리 신문 중이라도 부동산 신분에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승인을 의견 진술할 수 있다.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3번 피해자를 대신할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건 피해자 신문이니까, 그쵸? 넘어갈게요. 4번에 인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가 작성된 피해자 신문 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도 인지의 개념 하면서 참 많이 했던 거죠. 실질적 인지, 그죠? 그렇죠?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했죠. 아직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7번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 뭐 체포는 기본적으로 쉬운 주제 아닙니까? 사경관이 긴급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검사에게 긴급 체포의 승인 건의와 구속장 신청을 함께한 경우에 검사는 긴급 체포 합당성이나 구속장 청구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서 대면 조사 실시할 수 있다. 바로 답이죠, 여러분. 합당성과 보강은 안 되죠. 적법성 의심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2번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우려 이게 현행범 체포 요건이잖아요. 3번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정 조문이죠, 그죠? 그렇죠? 개정 조문이고 우리 헌재 결정이고 그 개정 조문에 그대로 반영했죠. 우리 영장 체포하고 영장 구속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수색 가능한데 이거 수색 영장을 발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영장도 수색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4번에 이거 엄청 많이 했던 겁니다. 신분증을 제시했으니까 도망칠 염려는 없고 그다음 목격자가 있으니까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죠. 현행범 체포하면 안 되죠. 그다음 8번에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 이것도 너무 쉬운 주제 아닙니까?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거기에 그 4번입니다. 그 피해자 신문하는 경우에 법원이 구속장 청구서 관계서류 점검물. 이거는 여러분 그죠? 접수 반환 나오면 맨 뒤를 봐라. 뭐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죠?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입한다 했으니까 바로 틀리죠. 그다음에 1번, 2번, 그 3번 그거 뭐 할 필요 없다 그죠? 설명. 오케이. 그다음에 8번. 강제 처분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이건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이게 그 인터넷 그 회선 감청 있잖아요. 인터넷 회선 감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인터넷 회선 감청. 이번에 우리 그 개정조문 심판할 때 통비법 이 내용을 한번 했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자 14일이 나오고요. 그 밑에 14가 두 번 이렇게 중복된다 그죠? 위에가 14고 밑에가 7일입니다. 7일. 근데 이제 14가 나와서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터넷 해석 감청에 대한 우리 통비법 최근 어떤 법 개정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도 똑같이 뭐 이런 개정 조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로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 개정 내용들은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실 때 그 당시에 또 법 개정된 거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점검을 좀 하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 1번 지문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러면 3번 지문을 꼼꼼히 본 친구는 맞췄다고 하는데 꼼꼼히 보지 않아서 좋다. 이 3번 지문 모르겠다. 그럼 1번 보세요. 앞서 영장 대상자와 피해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 이거 우리 했죠.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기억해 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통신사실 확인 자료 부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이제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있는 범죄까지는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맞고 이번에 우리 피내사자, 우리 통신제한 조치요. 이것은 피내사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하는 특례법. 자, 이건 여러분 우리 수출 물품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눴죠.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하는 특례법 이렇게 나오거나 특정 수출 물품에 마약 반입해 들어온다는 뭐 제보 이런 말이 나오거나 통제 배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압수수색이라 했잖아요. 사전사고 영장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출 물품의 행정 그 수출 물품의 통관 검사 이렇게 하면 이거는 행정조사라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을 통해서 3번으로 답을 가셔도 돼요. 됐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방금 그 문제를 통해서 개정 조문 같은 거 있으면 개정 조문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근데 개정 조문 같은 게 나온다면 여러분 한 문제로 뭔가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꼭 점검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개정 조문 같은 경우는 더 강조를 많이 좀 해드릴 테니까요. 10번의 전자정보. 요것은 여러분 다 옳은 지문이잖아요.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쵸? 넘어갈게요. 우리 뭐 다 기출 지문들이고요. 정말 많이 봤던 것이라서 이건. 자, 11번에 이 11번 이런 형태의 문제가요. 꼭 변호사 문제를 보는 듯 보여요. 변호사 시험. 지금 객관식의 수성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형사법 해가지고 마치 그런 류의 문제를 보는 듯 같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여러분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해가 돼 있으면 우리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계란만 시키면 돼. 뭐냐면 우리 지금 동일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했니? 동일성을 판단할 때 우리 책에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뭐를 고려한다 했니? 규범. 그러니까 이거 돼 있으면 판단하는 거야. 이슬이네. 이슬 봐봐. 공사실의 동일성, 그 사실에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것에 동일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규범적 요소 고려해야 된다. 규범 나왔네. 규범. 그러면 바로 니언 콕 찍고 지금 우리 판례 입장은 니언이다 그제? 동일성 판단에 니언번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니언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런 류의 문제가 혹 나온다면 그러니까 내가 앞번에 이제 이 앞에 친구들하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시험이라는 것에 뭔가 속성이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그냥 뭐 시험 준비하면 그냥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이라는 것의 속성을 알고 좀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해봐. 이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내가 고민을 계속 해볼 거야. 그 이거 같은 경우에 봐봐. 2번과 3번은 니언으로 돼 있다. 그리고 니언이 두 개나 있네. 그럼 나는 2번과 3번 중에 답일 것 같아. 그치? 그냥 봐도.
판례 입장, 그러니까 동일성에 대한 판례 입장을 보기 A에서 고르라는 것인데 2번과 3번에 니은이 두 개나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두 개 중에 답이겠지. 뭐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A번은요 둘 다 협박 아니냐, 협박. 그 동일성 있는 거지. 규범이 같잖아요. 이 규범의 핵심이야 지금. 니은번은 봐봐봐. 하나는 뭔데? 마약류 방제 관한 법률 위반이야. 그치? 근데 뭔데 그 밑에 맨 뒤에 교부 편취했다. 뭔데 이거는? 사기지. 여러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를 복용했다는 거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그다음 이 규범 즉 보호법익과 사기죄의 보호법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 우리가 동일성 이야기할 때 뭐라 했니? 우리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우리 판례 입장. 사실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 자, 단일한 하나의 범죄이 되고 사실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이 같아야 된다 했지. 규범적 부분이 뭐라 했니? 보호법익과 재질이라고 했지. 이 보호법익과 재질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 방금. 자, B번. 여러분 이거는 범죄에 대한 판단인데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잖아. 거기에 필로폰 0.04을 내고 교배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뭔데? 쭉 보면은 교부 편취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편취했대요. 이건 사기죄잖아요. 이 두 개의 보호법익은 달라요. 동일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우리 판례에 따를 때 동일성에 대한 판례 입장을 보기 A에서 고르고 밑에 보기 B에서 동일성이 없는 것을 고르래요. 동일성 없잖아요. 보호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판례를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판례 사안은 맞거든요. 근데 이 판례를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동일성에 대한 판단을 판례는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대로 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죠. 그다음 C번요. 이거는 우리 동일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목을 누르고 막 했는데 이게 살인미수.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강간치상이다. 이게 동일성이 있다라고 우리 전에 판례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자, 넘어갈게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낯설어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2번.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부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3번이죠.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부칙은 헌법 12조 적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부칙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이것도 이제 지문이 길 뿐이거든요. 빠르게 읽으세요.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이게 핵심이죠.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확보해도 증거로 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것도 많이 했던 거잖아요. 지문 깁니다, 여러분. 수성법은 기본적으로 지문 길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빠르게 읽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번, 2번 이거 설명할 필요 없는데, 그렇죠? 4번까지도. 자,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도 맞고요. 인과관계가 단절되면 2차 증거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13번. 자백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죠. 자백 배제 법칙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 취득 과정에서 위법성 때문에 그 증거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자백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자백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더라도 자백의 증거 능력은 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백에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자 이것도 참 많이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고문 등 임의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유와 그 다음 자백이요. 자백, 고문, 자백. 자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이게 결과거든요. 결과. 근데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백은 뭐냐? 이 자백은 임의로 한 자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강의 시간에 야 너희들 어떤 사건 꼭 해결하고 싶으면 고문해. 그래서 자백 이끌어내. 단 아주 교묘하게 이 둘 사이 인과관계만 없애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나실걸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답입니다. 인과관계 명백히 없더라도 자백의 증거를 부정한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자백은 임의로 한 자백이 되는 거고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그다음 2번요.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그렇죠. 임자죠, 임자. 소송법적 사실 자유로운 증명. 그다음 3번에 이거는 뭐 보강 증거 되죠. 그다음에 4번에 이건 뭐 보강 증거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기존에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들이잖아요. 됐습니다. 이건 다 기출 지문들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넘어가요. 14번입니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기업번은 거의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징계를 다 통틀어서 처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판례, 그것도 판례에 쭉 이 판례 안을 찾아가야만 이런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란 선동죄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에 속하므로 여기까지는 좋죠.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확정적 인식은 뭐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판례가 뭐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그다음에 니은번에 법원은 재심 청구 이유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우리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 사유를 검토하는 재심 청구 절차 말이죠. 청구 절차. 우리 심판을 할 때 이건 다 했던 건데, 우리 재심 그 청구를 하면 재심 사유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유무죄를 심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재심 사유를 검토하는 거예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방법은 엄격한 증거조사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절차가 있잖아요. 여기 유죄가 확정됐을 때 이것을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 사유를 검토하는 단계와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유무죄를 아예 다시 심판하는 재심 심판 절차가 나뉘어지잖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 나뉘어지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데 엄격한 조사는 필요 없거든요. 법이 정한 조사는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한다. 틀리죠. 우리 심판할 때 다 했던 건데. D급번에 공모관계 인정하기 위해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중앙사실. 그 D급번하고 리얼번은요.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요. 이게 저 기본적인 좀 이해의 틀입니다. 이런 형태도 거의 처음이에요. 리얼번 이거는 처음이죠. 근데 이런 거는 많이 나왔단 말이죠. 많이는 아니고 이 출제됐단 말이죠. 뭐냐면 고의를 증명할 때 말이죠. 고의, 즉 범위를 증명할 때. 제가 이제 살인의 고의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고의도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니까 엄격한 증명이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마음속에 있는 건데, 내심에 있는 건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건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알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사실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사체를 부검한 부검이를 불러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정심으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어디를 찔렀는지, 몇 번을 찔렀는지, 어느 정도 깊이로 찔렀는지 이걸 보는 거죠. 심장을 한 100번 찔렀더라. 어떻게 됐더라? 벌집이 됐더라. 이것을 가지고서 결국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는 거죠. 됐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내용은 그냥 통째가지고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 있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바로 증명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증명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런 것은 간접사실,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알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간접사실, 그러니까 어디를 찔렀고 몇 번을 찔렀고 어느 정도 깊이를 찔렀고 이런 것을 증명해가지고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들으실 때 이것을 가지고 조금 그것을 계속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하면 그게 깊이가 있어져요. 그 단 수업을 들으실 때 그걸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 그런 노력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수업을 듣다가 끝까지 버티지도 않아. 왜? 시간 낭비라 생각하니까. 쥐는 결론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듣는 거 별 효과 없어요.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출지문을 보더라도 앞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기출지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의미. 그래서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음미해 보면서 한 번 더 보는 거,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듣고. 앞으로의 문제가 많이 이렇게 변해갈 것 같아요. 형법도 그렇다며요. 이게 변해갈 때 기존에 나왔던 기출지문들로 일단 구성이 되는 것 많아요. 그죠? 일단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인데 그 기출지문에서 약간 변화를 주는 어떤 지문들이 나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90점을 받고 내가 85점, 80점을 받냐, 아니 90점, 95점을 받냐, 그 차이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게 형법이든 소송법이든.
그다음에 경찰학이든 특히 이제 법 과목인 형법, 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해의 탄탄함이 여러분 90 이상을 보장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기출 지문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쭉 갔을 때 85, 80. 물론 그 점수가 합격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하실 때 90 이상 이렇게 90, 95 이렇게 받아서 뭔가 가려고 하면 조금 더 이런 이해의 틀을 저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법경찰 작성 표자신문조서의 증거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쉽다 그죠? 그 1번, 2번 이런 것들은 2번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계속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 사회공판계일 공판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후기재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진술 거부 행사 여부에 대한 그 피해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쉬워서.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경 피해자 신문조서 있잖아요. 이거는 공동 피고인 것도 결국은 3일이죠. 사망.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잖아요. 16번 탄핵 증거. 탄핵 증거도 뭐 틀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뭐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1번 이거 틀리죠. 그죠?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요. 증거력이 없는 전문 증거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 이번에 탄핵 증거를 제출할 때 상대방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탄핵 증거를 제출할 때 이것을 가지고 진술의 증명력 어느 부분을 다투려 간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 3번에 탄핵 증거는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범죄 사실 또는 간접 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은 참 많이 했죠. 그죠? 간단히 그냥 정리해도 되는데 체포 구속인 접견부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두 개밖에 없거든요. 315 안 되고 탄핵 증거 안 되고 그것만 해도 문제 풀겠네요. 그죠? 그다음 17번 증거동의. 이것도 뭐 틀리지 않았겠죠. 너무 쉽게 풀었겠죠. 그래 이런 것들이 기본은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또 나오다가 조금 이해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90 넘는 것은 이해 틀이 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틀만 조금만 갖추면 쉽게 90 넘어요. 오히려 더.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포괄적 동의 인정한다 했죠. 그러면 이것을 설명했던 거 한번 보세요.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증거 동의라는 것은 소송 경제를 위한 거다. 한 100개의 증거가 있는데 이것들 전부 다 법정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면 100명을 불러내야 된다. 왜? 성립이 진정해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러면서 내가 100개라고 안 했죠. 10만 개가 있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느낌 주려고. 10만 명을 어떻게 불러내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어떤 제도가 있다고? 증거 동의. 증거 동의하면 이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증거 동의라는 것은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것이니까 한 개 한 개 동의하는 게 옳겠냐? 전부 다 포괄적 동의하는 게 옳겠냐라고. 포괄적 동의를 했잖아요. 이런 유의틀을 갖고 있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개별적 증거사 방식을 얻지 않고 검사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를 하며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 동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틀리죠. 가질 수 있죠. 나머지는 2번은 무단태정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무단태정.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우리 위수정은 동의 대상이 안 되죠. 그죠?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증거동의 주체는 여러분 우리 변호인도 동의 가능하죠. 단 피고인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18번 증거능력. 기업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사본도 증거로 쓸 수 있다 했죠. 단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니엄번에 우리 영상 녹화 있잖아요. 참고 조사할 때 영상 녹화는 범죄 사실 증명을 위한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따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폭력 특별법상의 영상 녹화물은 예외적으로 범죄 사실 증명을 위한 독립적인 증거 사용 가능하죠. T급번에 이것도 참 많이 했죠. 문자 메시지라 해가지고 얼마나 정리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공포심 불안감 이건 정말 많이 했다. 그죠? 문자 메시지는 전문 증거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 리얼번에 이것도 참 많이 했죠. 이제 설명할 필요 못 느낍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주면서 이제 통화를 하게 하고 녹음을 시킨 거 이거는 증거를 못 하잖아요. 이따 틀리죠. 그다음 19번 상소. 변호인의 상소 차에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적 구술 이것도 참 많이 했죠. 공판적 구술 가능합니다.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없다. 틀리죠.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없다. 틀리잖아요. 명시적으로 해야 되죠. 명시적으로.
상소 포기는 원심에 치하는 상소에 이거 다 했죠. 기록이 송부되기 전에는 치하도 원심. 자, 몰수 추징 이거는 뭐 세트라고 했죠. 그렇죠. 같이 간다. 몰수 추징만 상소에도 적부한 상소를 다뤄야 되고 전부가 이심되고 심판 대상이 된다. 그렇죠. 한정된다. 땡. 자, 리얼번에 항소일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해야 하고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답변서 10답. 이 7이 왜 나옵니까? 10일이 나와야지 답변서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0번 약식 절차. 1번에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에 청구했을 때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가려. 이거 바로 틀리죠. 약식에서 구류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번에 자, 변호인이 약식명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서 이것도 참했죠. 심판례 정의할 때 계속했던 건데 변호인이 약식명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촉박한 정치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치재판 청구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치재판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틀리죠. 여러분, 우리 약식명령 송달은요 검사하고 피고인에게 하는 겁니다. 변호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변호인이 정치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지가 안 한 거죠. 이건 지 잘못인 거예요. 왜? 이 약식명령 송달은 검사하고 피고인에게 하는 거거든요. 변호인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네들 잘못이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건 정치재판 청구기간이 지난 것은. 3번에 이건 심판례 같은 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테마 강의에서 다 하는 거예요. 판례 양을 넓힐 때. 3번에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 피고인 재판서 송달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 그 재판서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변론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으로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게 답이네요. 심판례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빠져나가지 않게끔 정리는 해드려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4번에 피고인 정치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죠.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 못하는 거죠. 중한형 선고는 가능하죠. 됐습니다. 다 했네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일단 기출된 내용들 있죠. 세 가지인데요. 기출된 내용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라 해도. 그래, 기출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기출을 기본으로 하되 그 기출된 내용에서 표현을 바꾸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바꾸는 거. 내가 테마 강의할 때 늘상 이야기했던 거죠. 표현을 바꾸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제가 테마 강의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번에 이렇게 이렇다면 이렇다라고 됐을 때 이렇다면 이렇다 이런 전제가 있을 때 그럼 저렇다면 이렇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판례를 보시는 거 필요해요. 대부분의 판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판례들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바꿨을 때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된 내용을 그대로 주는 지문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긴 하다. 그리고 기출을 서울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뭐라 해도.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기출된 내용들 중에서 의미를 이해해가지고 좀 바꿔보는 이런 것들요. 이렇다면 이렇다라고 하면 저렇다면 저럴 수 결론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류의 어떤 판례들은 읽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 이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심판례 개정 조문 빠져나가지 않게끔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관심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 없이.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수업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실력 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익어 있지. 눈에 익어 있는 것은 실력이라 볼 수 없어요. 눈에 익어 있는 거지. 많이 봐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 이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집을 보실 때 답만 나왔다 해서 넘어가지 말고 경찰책만 일단 보셔도 돼요. 모든 걸 다 풀려 하지 말고 시간이 쫓겨서 문제 중에서 각 지문들을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문제를 보는 거 이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례 개정 조문 이거 할 때 이거 반드시 여러분 것을 익혀서 이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해설 강의 마치고 그냥 쭉 따라만 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이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다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가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고생했고요. 수고했습니다.